모비딕 읽겠습니다. 제86장 꼬리. 세상의 시인들은 영양의 상냥스러운 눈과 지상에 내려앉지 않는 새의 아름다운 날개를 찬양하지만 나는 천상의 꽃이 아닌 꼬리를 찬양한다. 가장 큰 향유고래의 경우 몸통이 점점 가늘어져 인간의 허리와 비슷해지는 부분에서 꼬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그 윗부분의 넓이만 계산해도 최소한 4.5평방미터는 된다. 탕탕하고 둥근 꼬리 밑동에서 넓고 단단하고 납작한 손바닥 같은 꼬리가 양쪽으로 갈라져 뻗어 있다. 꼬리는 갈수록 얇아져서 나중에는 두께가 2cm 정도밖에 안 된다. 꼬리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아귀 부분 또는 양쪽 꼬리가 만나는 접합점에서 두 꼬리는 약간 겹친 뒤 날개처럼 서로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 초승달의 테두리 같은 이 꼬리의 윤곽보다 더 절묘하고 아름다운 곡선은 어떤 생물한테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자란 고래의 경우 꼬리의 최대 넓이는 6m가 훨씬 넘는다. 꼬리는 그 자체가 밀착된 힘줄이 촘촘하게 짜인 하나의 충처럼 보이지만 절단해 보면 분명히 구별되는 세 개의 층, 상층, 주층, 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층과 하층 조직은 길고 수평이며 아주 짧은 중층 조직은 바깥의 두 층 사이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 이 삼중 구조는 어느 것 못지않게 꼬리에 강한 힘을 부여한다. 고대 로마의 성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층 조직이 고대 로마의 놀라운 유물에서 언제나 돌과 교대로 놓여 있는 얇은 타일층과 기묘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구조야말로 그 석조물이 그렇게 튼튼한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힘줄로 이루어진 꼬리의 이 막강한 힘도 충분치 않다는 듯 고래의 몸통은 전체가 씨줄과 날줄 같은 근육 섬유로 촘촘하게 짜여 있고 그것이 허리 양쪽을 지나 꼬리까지 뻗어내려간 뒤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서서히 꼬리 조직과 어우러져 꼬리의 힘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고래 전체의 힘은 꼬리의 한 점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물질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꼬리일 것이다. 이 놀라운 힘은 꼬리의 우아한 유연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을 뿐더러 티탄처럼 막강한 힘 속에 천진한 어린애 같은 태평함이 파도처럼 굽이친다. 꼬리의 유연한 움직임은 그 놀라운 힘에서 가장 섬뜩한 아름다움을 끌어낸다. 진정한 힘은 결코 아름다움이나 조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져다 준다. 당당한 아름다움을 지닌 모든 것이 발휘하는 불가사의한 매력은 힘과 같은 관계가 있다. 헤라클레스의 석상에서 대리석을 뚫고 터져나올 듯한 힘줄을 모두 제거하면 그 매력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경건한 에커만은 괴테의 벌거벗은 시신에서 시트를 벗겼을 때 로마의 개선문처럼 단단한 가슴 근육을 보고 압도당했다. 미켈란젤로가 성부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그릴 때에도 거기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부여했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성스러운 사랑에 비해 부드러운 고수머리의 양성적인 모습을 묘사한 이탈리아의 그림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예수의 사상이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늠름한 근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그림들은 어떤 힘도 암시하지 않고 오로지 복종과 인내라는 소극적이고 여성적인 것만 암시한다.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이 지닌 독특한 실천적 미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내가 다루고 있는 이 고래 꼬리는 미묘한 탄력을 갖고 있어서 장난삼아 또는 진지하게 또는 화가 나거나
그 밖의 어떤 기분으로 휘둘러대더라도 꼬리의 굴곡작용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아하다. 어떤 요정의 팔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고래 꼬리에는 5가지의 특유한 주요 동작이 있다. 첫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꼬리 지느러미를 사용할 때. 둘째, 전투용 무기로 사용할 때. 셋째, 휘젓는 동작. 넷째, 높이 반원을 그리는 동작. 다섯째, 꼿꼿이 쳐드는 동작. 첫째, 고래의 꼬리는 수평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바다 생물과도 다르게 움직인다. 고래는 결코 꼬리를 꿈틀거리지 않는다. 사람이든 물고기든 꿈틀거리는 동작은 열등하다는 표시다. 꼬리는 고래가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몸 아래쪽에서 두루마리처럼 앞쪽으로 돌돌 말아 넣었다가 뒤쪽으로 빠르게 튀긴다. 이 괴물이 힘차게 헤엄칠 때 휙 날아가거나 펄쩍 뛰어오르는 듯한 기묘한 동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옆 지느러미는 키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둘째, 향유고래가 다른 향유고래와 싸울 때는 머리와 아가리만 무기로 쓰지만 사람과 싸울 때는 사랑을 경멸하듯 주로 꼬리를 사용한다. 보트를 공격할 때는 꼬리를 빠르게 구부렸다가 펴는 반동으로 타격을 가한다. 그 동작이 아무 방해물도 없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면, 특히 꼬리가 목표물을 정확히 내리치면 그 타격에는 어떤 것도 저장할 수 없다. 사람의 갈비뼈도 보트도 그 충격을 견딜 수 없다. 꼬리를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하지만 그 타격이 물의 저항을 뚫고 옆에서 오는 경우에는 포경보트의 가벼운 부력과 선제의 탄력성 때문에 기껏해야 늑제 하나가 또개지거나 반지 한 대정이 부러지거나 배전이 조금 긁히는 정도로 끝난다. 물속에서 받는 이런 측면 공격은 포경업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라서 어린애 장난으로 여긴다. 누가 작업복을 벗어서 그것으로 구멍을 막으면 그만이다. 셋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고래의 촉각은 꼬리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이 점에서 고래 꼬리 못지않게 민감한 것은 코끼리의 예민한 코뿐이다. 그 섬세함은 주로 휘젓는 동작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고래는 그 고대한 꼬리를 수면 위에서 마치 처녀처럼 얌전하고 부드럽게 좌우로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다가 선원의 머리털 한 올이라도 닿는 날이면 형님, 연말 잘 보내십시오. 새해 오기 전에 한 번 더 뵙기를 바랍니다. 책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섬세함은 주로 휘젓는 동작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고래는 그 거대한 꼬리를 수면 위에서 마치 처녀처럼 얌전하고 부드럽게 좌우로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다가 선원의 머리털 한 올이라도 닿는 날이면 털뿐만 아니라 그 선원의 모든 것에 재앙이 닥친다. 하지만 그 최초의 접촉은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 꼬리가 사물을 움켜잡는 능력만 갖고 있다면 나는 꽃시장에 자주 나타나 깊이 고개 숙여 절을 하면서 처녀들에게 꽃다발을 바친 다음 처녀들의 허리띠를 코로 어루만진 다르모노데스의 코끼리를 당장 생각해냈을 것이다. 고래꼬리가 물건을 잡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전쟁터에서 다친 코끼리가 몸에 박힌 창을 코로 잡아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적막한 바다 한복판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고래에게 몰래 다가가 보면 위험에 찬 거구의 고래가 긴장을 풀고 난로가에서 놀고 있는 새끼 고양이처럼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놀고 있을 때에도 고래의 힘은 뚜렷이 드러난다. 폭넓은 꼬리를 공중으로 높이 내흔들었다가 수면을 힘껏 내리치면 우레 같은 진동이 사방으로 몇 킬로나 울려 퍼진다. 대포가 발사되었나 보다고 생각할 정도다. 그때 고래의 반대쪽 끝에 있는 분수공에서 물보러가 소용돌이 치며 올라가는 것을 보면
포문에서 피어오르는 화약 연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섯째, 고래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의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꼬리가 등보다 상당히 밑에 있고 따라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래가 물속 깊이 잠수하려 할 때는 적어도 10m 정도의 몸통과 함께 꼬리 전체가 공중으로 높이 치켜 올려진 뒤 가늘게 떨면서 잠시 그대로 있다가 아래로 쑥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장엄한 도약,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기술할 생각이다. 장엄한 도약을 제외하면 고래가 꼬리를 꼿꼿이 쳐도는 이 모습이야말로 생물계 전체에서 아마 가장 장엄한 광경일 것이다. 거대한 꼬리는 바닥 없는 심연에서 솟아나와 발작 쪽으로 창공을 움켜잡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꿈에서 대악마가 지옥의 불바다에서 고통스럽게 거대한 발톱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을 보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기분인가 하는 것이다. 단테 같은 기분이라면 악마로 보일 것이고 이사야 같은 기분이라면 대천사로 보일 것이다. 언젠가 하늘과 바다가 진홍빛으로 물든 해뜰 무렵 나는 돛대 꼭대기에 서 있다가 동쪽에 고래떼가 있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고래들이 일제히 태양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하늘로 꼬리를 치켜 올린 채 잠시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토록 장려한 몸짓으로 신들을 경배하는 모습은 배화교도의 본거지인 페르시아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파토르가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해 증언했듯이 나는 고래가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경건한 생물이라고 증언하겠다. 유바 왕에 따르면 옛날 전투에 동원된 코끼리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코를 높이 쳐들어 아침을 맞이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이 장에서 뜻하지 않게 고래와 코끼리를 비교하게 되었는데 자라, 고생 많이 했다. 왜? 야, 이거 주무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연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1년 동안 기원했던 것들 이루셨길 바라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 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책 다시 읽겠습니다. 유바 왕에 따르면 옛날 전투에 동원된 코끼리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코를 높이 쳐들어 아침을 맞이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이 장에서 뜻하지 않게 고래와 코끼리를 비교하게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고래의 코리와 코끼리의 코가 지니고 있는 면모에 관한 한 정반대되는 두 기관을 대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 하물며 두 기관이 속해 있는 고래와 코끼리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제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도 고래 앞에서는 애완견에 불과하고, 코끼리의 코는 고래의 꼬리에 비하면 백합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향유고래의 묵직한 꼬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쇄력을 가지고 인도의 고개사가 공을 던지듯 보트와 노와 선원들을 한꺼번에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것에 비하면 코끼리가 코를 아무리 무섭게 휘둘러도 그것은 부채로 장난스럽게 톡톡 두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 강력한 꼬리를 생각할수록 내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욱 한탄스러울 뿐이다. 고래는 이따금 꼬리로 인간의 손짓과도 비슷한 몸짓을 하지만 그 의미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신비로운 몸짓은 큰 무리에서 특히 두드러질 때가 있는데, 나는 고래잡이들이 그것을 프리메이슨의 신호나 암호와 비슷하다고 단언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다. 사실 고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과 지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말도 들었다. 꼬리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용한 다른 몸짓 중에도 가장 경험 많은 고래잡이조차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몸짓이 없지 않다. 내가 아무리 고래를 해보아도 피상적인 것밖에는 알 수 없다. 나는 고래를 모른다.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이다.
고래의 꼬리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를 알 수 있겠는가? 게다가 고래는 얼굴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래의 얼굴을 알겠는가? 고래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그대는 내 뒷부분인 꼬리는 보겠지만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라고. 그런데 나는 고래의 뒷부분인 꼬리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그가 제 얼굴에 대해 어떤 암시를 주더라도 나는 다시 말할 수밖에 없다. 고래에겐 얼굴이 없다고. 제87장 무적함대. 미얀마 영토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길쭉한 말레이 반도는 아시아 전체의 남쪽 끝을 이루고 있다. 그 반도의 연장선에 수마트라, 자바, 발리, 티모르 같은 섬들이 늘어서 있고 이 섬들은 다른 수많은 섬들과 함께 거대한 방파제 또는 방벽을 형성하여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연결하면서 끝없이 길게 뻗어있는 인도양과 섬들이 빽빽이 박혀있는 동양의 다도해를 갈라놓고 있다. 이 방벽에는 선박과 고래의 편의를 위해 몇 군데 비상구가 뚫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순다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다. 서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배는 주로 순다 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들어가게 된다. 이 좁은 순다 해협은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을 기르면서 그 거대한 방벽 중앙부에 서 있으며 선원들이 자바 고지라고 부르는 깎아지른 듯한 초록빛 고지 이 해협의 버팀뼈 구실을 하고 있다. 그것은 성벽을 두른 거대한 제국으로 들어가는 중앙정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동쪽 바다의 수많은 섬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향료와 비단, 보석, 황금, 상아 같은 무진장한 부를 생각할 때 땅의 배치 자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보배를 탐욕스러운 서양 세계로부터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히 의미심장하게도 미래에 대비한 것 같다. 순다 해협의 양쪽 연안에는 지중해나 발트해 또 마르마라 해의 입구를 지키는 그 위압적인 요새 같은 것은 없다. 덴마크인들과는 달리 이 동양인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동방의 진귀한 하물을 싣고 밤낮으로 순풍에 돛을 달고 끝없는 행류를 이루어 수마트라와 자바 사이를 통과하는 무수한 배들에 대해 큰 돛을 내리고 순종의 뜻을 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의례적 요구는 깨끗이 포기했지만 공물을 바치라는 실질적인 요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먼 옛날부터 말레이 해적의 궤속선은 수마트라 섬의 낮고 그늘진 후미와 작은 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덤벼들어 창을 휘두르며 사납게 공물을 요구했다. 유럽 순양 함으로부터 잔인한 응징을 몇 차례 받은 뒤 이 해적들의 대담성은 요즘 들어 다소 약해졌지만 오늘날에도 해적들이 이 해역에서 영국이나 미국 선박에 무자비하게 난입하여 약탈했다는 소식을 이따금 듣게 된다. 지금 피쿼드호는 상쾌한 순풍을 받으며 이 해협에 접근하고 있었다. 에이브해브는 해협을 지나 자바해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향유고래가 출몰한다고 알려져 있는 북쪽 해역으로 갔다가 필리핀 근해를 지나 일본 앞 먼 바다에서 형성되는 고래잡이 철에 때맞춰 거기에 도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쿼드호는 전 세계의 유명한 향유고래 어장을 거의 다 돌아다닌 뒤 태평양의 적도선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에이헤브는 다른 곳에서는 추적에 실패했지만 거기서는 모비딕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곳은 모비딕이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알려진 해역이고 또한 시기적으로도 모비딕이 출현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고래를 추적하는 지금 에이헤브는 육지에 전혀 들르지 않으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원들은 공기만 마시고 살라는 것인가? 설마 그도 물이 떨어지면 틀림없이 어딘가에 기항할 것이다.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하늘을 달리고 있는 태양은 그 불타는 고리안을 달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어떤 보급도 받고 있지 않다. 에이헤브도 마찬가지다. 또한 포경선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배들은 외국 부두로 운반되어야 하는 외국 물건을 싣고 있지만 세계를 방랑하는 포경선은 배 자체와 선원, 무기와 필수품 외에는 어떤 화물도 싣지 않는다. 그 넓은 선창에는 호수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이 병에 담긴 채 실려 있다. 포경선은 실용품을 바닥짐으로 싣는다. 쓸모없는 낫덩이나 쇳덩이 따위는 절대로 싣지 않고 그 대신 몇 년 동안 마실 물을 싣고 다닌다. 맑고 수질 좋은 낸터컷 물이다. 낸터컷 사람이라면 3년 동안 태평양을 떠돌아다닌 뒤에도 페루나 인도의 개울에서 바로 어제 통에 담아 뱃목으로 가져온 찝찝한 물보다는 오래된 낸터컷 물을 즐겨 마신다. 그래서 다른 배들은 뉴욕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뉴욕으로 돌아오는 동안 수십 군데에 기항하지만 포경선은 항해하는 동안 헬기라고는 한 알갱이도 보지 못하고 자기네처럼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뱃사람 말고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또다시 대홍수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괜찮아, 여기 방주가 있으니까 하고 대답하는 게 고작일 것이다. 순다 해협 근처 자바섬의 서해안 앞바다에서 많은 향유고래가 잡혔기 때문에 대체로 고래잡이들은 이 일대 어장이 향유고래를 찾아다니기에 좋은 곳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쿼드호가 자바고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독대 꼭대기의 망군 선원은 자주 꾸중을 들으며 눈을 크게 뜨고 있으라는 주의를 받곤 했다. 그러나 초록빛 야자수가 무성한 낭떠러지가 오른쪽에 나타나고 신선한 계피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콧구멍을 자극할 때까지 단 하나의 물줄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고래를 만나는 것은 거의 체념하고 배가 막 해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귀에 익은 환호가 돛대 꼭대기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기묘하고 장엄한 광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향유고래는 요즘 사대양 전역에서 쉴 새 없이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언제나 작은 무리를 지어 다녔지만 이제는 큰 무리를 지은 향유고래를 자주 만나게 된다. 때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래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어서 수많은 고래 종족이 엄숙한 동맹을 맺고 상호 원조와 방위에 대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요즘에는 가장 좋은 어장에서도 몇 주일이나 몇 달 동안 단 하나의 물줄기도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수천 개의 물줄기를 한꺼번에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향유고래가 이처럼 큰 무리를 지어 집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뱃머리를 양쪽으로 2, 3마일 거리의 수평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반원을 그리며 이어진 물줄기가 대낮의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참고래가 수직으로 내뿜는 두 개의 물줄기는 꼭대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축 늘어진 버들가지처럼 떨어지지만 향유고래는 앞쪽으로 기울어진 하나의 물줄기만 내뿜는다.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는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소용돌이치는 덤불처럼 보인다. 피쿼드호가 높은 언덕 같은 파도 위로 올라설 때 그 갑판에서 보라보면 이 수많은 안개 같은 물줄기는 하나하나가 제각기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푸른 안개가 한데 어우러진 대기 속에서 보면 향기로운 가을 아침에 말을 탄 사람이 높은 언덕 위에서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대도시의 수많은 굴뚝을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 행진하는 군대가 산속에서 위험한 골짜기에 가까워지면 한시라도 빨리 그 위험하고 좁은 길목에서 벗어나려고 걸음을 재촉하다가 비교적 안전한 평원으로 나오면 다시 간격을 넓히듯 이 고래의 대함대는 이 좁은 해협을 빨리 통과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았다. 차츰 반원형의 양쪽 날개를 접히고 밀집하여 한 덩어리로 헤엄치고 있었지만 가운데는 아직 초승달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쿼드호는 돛을 모두 펴고 고래들을 바싹 뒤쫓았다. 작살잡이들은 무기를 들고 아직 본선에 매달려 있는 보트의 뱃머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바람만 계속 불어주면 이 거대한 고래떼는 순다 해협을 지나 동쪽 바다로 쫓겨 들어갈 테니까 적잖은 수레에 고래가 잡히리라는 것은 그들은 의심치 않았다. 그 대열 속에 모비딕 자신도 마치 시암 왕의 대관식 행렬에 끼어 존경받는 흰 코끼리처럼 임시로 끼어들어 헤엄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조도 때까지 모두 동원하여 고래들을 바짝 뒤쫓고 있을 때 갑자기 타슈테고의 고함소리가 고물 쪽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우리 앞쪽에 있는 반원형의 고래떼에 대응하듯 뒤쪽에서도 또 다른 반원형이 보였다. 그것은 제각기 고립된 하얀 증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고 고래의 물줄기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다만 완전히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계속 허공을 맴돌고 있어서 결코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에이헤브는 갑판 구멍에 끼운 의족을 축으로 삼아 휙 몸을 돌리면서 외쳤다. 저기 올라가서 고패와 물통으로 돛을 적서라. 말레이 놈들이 우리를 쫓고 있다. 피쿼드호가 해협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곳 뒤에 숨어 있었는지 그 악랄한 아시아인들은 지나치게 조심하느라 늦어진 것을 만회하려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속력이 빠른 피쿼드호는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받은 데다 한창 고래를 추격하고 있었던 참이라서 스스로 선택한 추격 속도를 이 황갈색 파괴주의자들이 더욱 빠르게 해준 것은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피쿼드호를 재촉하는 채찍과 박차일 뿐이었다. 에이헤브는 망원경을 겨드랑이에 끼고 갑판을 오락가락하면서 앞쪽으로 돌아섰을 때는 추격하고 있는 괴물들을 바라보고 뒤쪽으로 갈 때는 피해 굶주린 잔인한 해적들이 그를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에이헤브는 위에서 말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았다. 그는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는 좁은 수로 양쪽의 푸른 절벽을 힐끗 쳐다보며 그 문 너머에 복수의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신의 치명적인 종말을 향해 쫓고 쫓기면서 그 문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도 거친 해적무리와 신을 모르는 악마 같은 동물무리가 둘 다 저주의 말로 악마처럼 그를 격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에이헤브의 수척한 이마에는 거센 파도가 휩쓸고 간 흙모래 해변처럼 깊은 주름이 잡혔다. 검은 모래는 파도에 쓸려갔지만 땅에 단단히 박힌 것은 파도가 끌고 가지 못해 뒤에 남겨진 것 같았다. 하지만 겁을 모르는 선원들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피쿼드호는 해적들과 조금씩 거리를 벌린 뒤 마침내 수마트라 쪽의 초록빛 코카투 곳을 지나 그 너머의 넓은 수역으로 빠져나왔다. 작살잡이들은 말레이 해적을 멋지게 따돌렸다고 기뻐하기보다 민첩한 고래떼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추격을 계속하자 드디어 고래들이 속도를 늦추는 것 같았다. 배와 고래떼의 거리는 차츰 가까워졌다. 이제 바람도 잔잔해졌기 때문에 보트에 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향유고래 특유의 놀라운 본능으로 보트 세 척이 아직 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뒤쫓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고래들은 다시 모여 밀집 대응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들의 물줄기는 번쩍이는 총검들이 대열을 이룬 듯이 보였고 이제 그것은 2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옷을 벗어 던지고 셔츠와 팬티 바람으로 노를 잡았지만 몇 시간 동안 노를 젓다가 추격을 거의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래떼 전체가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 같은 동요를 일으켰다. 그것은 고래들이 마침내 무력하고 우유부단한 태도에서 생기는 그 기이한 혼란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조였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고래잡이들은 고래가 시겁했다고 말한다. 시겁하다는 지나치게 겁을 먹다, 공포로 혼란에 빠지다는 뜻이랍니다. 원래는 고대 섹스너이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한번 나옵니다. 경노한 하늘은 어둠 속을 방랑하는 야수들을 시겁하게 하여 그들이 굴 속에 머무르게 한다. 리어왕 제3장 제2막. 육지의 일상 용어로서 이 낱말은 이제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폐어가 되었다. 세련된 육지 사람은 수척한 낸터컷 사람한테서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래잡이가 멋대로 만들어낸 야만적인 은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근골이 늠름한 섹슨이 쓰던 섹스너는 옛날 공화정 시절의 영국 이민들의 고귀한 근육과 함께 뉴잉글랜드의 암벽으로 이주했지만 그 섹스너 낱말의 대부분이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서 깊은 영어 낱말의 일부, 하워드가나 퍼시가처럼 유서 깊은 어원을 가진 낱말은 이제 신세계에서 민주화, 아니 말하자면 평민화되었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집하여 질서정연한 대열을 짓고 빠르게 거침없이 헤엄치던 고래들이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 때 포루스 왕의 코끼리 태처럼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가버린 것 같았다. 거대하고 불규칙한 원을 그리며 사방팔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이리저리 헤매면서 짧고 굵은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당황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어떤 고래는 더욱 이상한 공포증을 드러내어 몸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마치 물이 스며들어 해체된 배 같았다. 이 고래들이 목정에서 살아온 늑대 3마리에게 쫓기는 순한 양떼라 해도 그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따금 이렇게 겁을 먹는 것은 군집 동물이 거의 다 갖고 있는 특징이다. 사자와 같은 갈기를 가진 서부의 들소는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짓고 있어도 한 사람의 말 탄 사람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인간들을 보라. 극장이라는 우리 안에 모여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른 채 출구로 우르르 몰려가 서로 짓밟고 밀치며 남들을 참혹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따라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기묘하게 시겁한 고래들을 보고 놀랄 필요는 없다. 지상에 살고 있는 짐승이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해도 인간의 발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고래들은 난폭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은 채 여전히 한 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관례에 따라 보트들은 당장 흩어져서 제각기 무리 바깥에 따로 떨어져 있는 고래를 표적으로 삼았다. 삼 분쯤 뒤에 퀴케그가 작사를 던졌고 거기에 맞은 고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물보라를 배터리가 지금 녹화되고 있는 폰의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실 겁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